공자의 인식론과 역학 171페이지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170페이지까지는 쉬우니까 각자 빨리 읽어서 따라잡는 것을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공자는 경험과 사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경험과 사유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보면 감성과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봤는가. 이성만으로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면 합리론자고, 이성만이라고만 해서 만자가 붙게 되면 독단적 합리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비판적 합리론자는 이제 이성이 주된 역할을 하고 그래도 감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비판적 합리론자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라고 이제 얘기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칸트도 그런 독단적 합리론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이 감성 또는 경험이 주이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경험론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감성과 경험만 필요하지 일체 이성은 필요 없다. 그건 이성은 오류의 원천일 뿐이니까 사유나 이성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소박한 경험론이라고 그래요. 소박 경험론. 에피쿠로스, 우리가 노자, 동양에서는 노자, 서양에서는 에피쿠로스가 이제 대표적인 소박 경험론자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비판적 경험론, 또 공자와 같이 서술적 경험론은 이 경험과 감성이 주된 것이 돼. 그래도 사유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참된 인식, 즉 진리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공자는 경험론자이지만 비판적 경험론자의 부류에 속하고, 고유하게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서술적 경험론이다. 여기서 서술적이라는 뜻은 나중에 이제 뜻을 알게 돼요. 서술적 할 때 서자는 펼서자가 아니라 순서할 때 서자다. 순서. 사실의 순서에 따라서, 경험은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지 머리의 순서로 따라 정리하면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경험과 감성이 먼저고, 그렇지만은 사유도 이후에는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려면. 그런 뜻으로 선악이 후사. 공자에서 경험이라는 건 배울학자를 쓴다고 그랬죠. 경험으로부터, 세계로부터, 대상 세계로부터 배우는 것이 먼저고, 즉 경험이 먼저고 생각은 그 다음이다. 선악이 후사. 또는 경험이 주고 생각은 그걸 따르는 것이다. 종이다. 주학이 종사. 선악이 후사와 주학이 종사의 이 태제로 공자의 이제 인식론에서, 서술적 인식론에서 경험과 사유 관계를, 선후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다. 선악이 후사와 주학이 종사는 공자의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공자가 쓴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응? 자, 읽어봐. 제2절 경험과 사유의 관계. 선악이후사 주악이종사. 앞선 논의에서 인식적 지식의 산출에서 경험, 많은 기억과 사유는 선후관계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 경험과 사유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경험과 사유의 결합이 어떠한 것인지, 둘째는 경험과 사유의 결합 시에 양자가 대등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경험과 사유의 관계에 대한 공자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명제는 논어 미정편의 다음 명제다. 경험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연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경험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학식을 이루지 못해 공허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독단과 오류의 위험 때문에 위태롭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이불사직망, 사이불학식태의 뜻은 첫눈에 명확한 것이다.
공자의 위 명제는 인식적 징후의 지식과 해석적 지인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경험과 사유의 공고한 결합, 즉 경험에서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하한과 형병 그리고 주희는 모두 공자의 이 명제를 저 배움이라는 말을 좁게 풀이하고 사제지간의 교화법이나 반복 학습법의 관점에서 독해해 저 명제의 인식론적 의미를 제거해버렸다. 이 때문에 이들의 독해는 다 피상으로 흐르고 말았다. 인식론적 이해가 결여된 이런 학습론적 독해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론의 뜻이 여기서 공자의 학, 배움은 스승이나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 과거의 옛것과 현재 세계로부터 배우는 것, 즉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학습적 의미의 배움이라는 뜻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세상에서 다 배우는 거니까 경험을 뜻하고, 만약 좁게 배움이란 말을 쓰면 학습적 의미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되죠. 스승을 두고 오는 말은 아니다. 굳이 스승이라면 이 널리 말하는 의미의 배움은 이 자연세계가 스승이고 사회세계가 스승이고 3인이 간다면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스승인 거예요. 3인행이면 그걸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경험 자체 속에서 사회세계, 자연세계, 우리 자신의 본성 이런 걸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스승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선인의 책이나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간접적 형태의 경험에 속한다. 공자에게 배움이란 곧 세상 경험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적 지식 획득인 것이다. 따라서 저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집회 명제의 의미는 경험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경험론적 관점은 경험을 배격하고 자기의 개인적 이성만을 믿고 생각으로만 지식을 쌓으려는 신적 천재의 선언적 방법을 논외로 한다. 이런 의미 맥락에서 공자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아는 생이 지지자, 즉 신 또는 신처럼 지혜로웠다는 요임금 같은 신화와 전설 속의 성인이 아님을 자인한다. 나는 생이 지지자가 아니라 옛 경험을 좋아해 이를 힘써 탐구하는 자다. 아비 생이 지지자, 호고 민이 구지자야라.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학이불사 증망 사유불의 즉태도 중요한 명제고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 중요한 명제는 아비 생이 지지자, 호고 민이 구지자야라.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결정적인 명제다. 공자가 밝힌. 자. 여기서 옛것은 먼 옛날에 오래된 것이 아니라 먼 과거든 방금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든 지난 경험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후천적 경험은 생이지식, 타고난 지식, 생득지식, 즉 서구의 근대 합리론에서 일컫는 생득적 본유관념과 대립된다. 따라서 옛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경험을 중시한다. 경험에 충실하다는 말이다. 생이지지자, 타고나 아는 자는 본유지식을 타고난 자 또는 타고난 지자로서 전지전능한 신이나 종교적 신비자, 사망 오제 같은 신화적 성인이나 기독교의 선지자 등을 가리키거나 플라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이 믿는 바에 선험적 본유관념을 타고나거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이 믿는 바 이성적 직관 능력과 합리적 인식 범주들의 선험적 변형 능력을 타고나 오만하게 신의 지위를 탐하는 합리주의적 철학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아비 생이 지지자, 호고민이 부지자야의 구절은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나는 합리론자가 아니라 경험론자다라고 천명하는 명제다. 공자의 학은 안팎의 감성적 지각을 통한 경험을 뜻하는 반면 사는 1. 경험에 대한 지성적 심사, 변변, 분석, 판단, 종합 2. 경험적 개념들과 관계를 여전히 견지하면서도 이 심사, 변변, 분석, 종합된 경험적 개념들로부터 추상적 일반 개념을 도출하고 활용함으로써 개별적 구체적 경험을 뛰어넘어 이를 포괄하고 일이 관지하는 건전한 이성의 추리, 상상, 예상. 3.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이게 이성이 잘못 쓰이는 경우예요. 이성이 사태를 왜곡시키거나 인식을 변조하는 경우다.
3. 경험을 경멸하고 저추상적 일반 개념들의 출처를 이성적 사유 능력으로 위조해 경험과 배치되게 축소, 과장, 왜곡하다가 결국 교조와 독단화하는 사변적 이성의 변조, 작화, 공상, 망상 등 온갖 부정적 사유작용까지도 망라한다. 따라서 사는 경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충실할수록 심사, 명견, 종합의 필수 불가결한 지성적 사유작용에 접근하고 이런 관계에서 추상화가 진행되더라도 건전한 이성적 추리, 상상, 예상으로 상승한다. 자, 사유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되 꼭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 사실을 변조시킬 공상과 망상 능력 때문에 그런 위험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성적 경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또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건 이제 안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은 일단 너무 작아도 안 보이지? 뭐 없다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방사능 오감으로 포착이 안 되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또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또 너무 멀어도 안 보여. 지구 다 안 보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은 지구가 판판하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주변이 판판하니까 지구 전체가 판판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감성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또 아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결정적인 말. 사유의 오류는 고쳐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 감성적 경험의 오류는 똑같이 오류 가능성은 이때 오류는 나름대로 쉽게 고칠 수가 있다. 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을 못했더라도 다문다견할 수 있죠. 많이 보고 또 남의 말을 다문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사실을 경험 사실로 수정하고 일반화할 수가 있다. 또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의 보는 것이 다는 아니죠. 어떤 이런 사물도 여기서만 보면 반투던데 모서리에서 보면 찔르는 걸로 보이고 옆에서 보면 짧게 보이고 길게 보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가 돌아가면서 보면은 그렇지 않죠.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한 각도에서 본 것의 편협성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사유는 그게 수정이 안 돼요. 너무 꽉 믿게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확신은 교정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결국 이성적인 확신이 교정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서 그 이성적 확신을 견지하기 힘들 때야. 가령 천체의 천동설, 지동설이 싸울 때도 지동설이 틀렸고 천동설이 지동설이 옳다는 것이 케플러에 의해서 주장될 때도 새로운 천체망원경으로 안 보여야 되는 그런 별이 위성이 관찰됨으로써 설명하려면 지구가 돌아야만 설명되는 그런 복잡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관측,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천동설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갈릴레오는 다른 방법으로 했지만 이 사람대로 관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 선상에서 늘 동서남북이 있죠. 근데 동쪽의 정의는 해가 뜨는 방향을 말하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 위도에서 사니까 동서남북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조금만 위도를 벗어나면 그래서 극지방까지 남극 북극으로 가게 되면 북극에 있으면 동서가 없어요. 해는 늘 어떻게 돼 있어? 6개월 떠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또 다른 6개월은 해가 없어요. 해가 한 방에서 뜨는 게 아니라 한 번 뜬 해는 계속 6개월 동안 떠 있다고. 이게 떠도 여기서 처음 시작된 해가 돌면서 조금씩 떠서 23.5도인가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또 3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3개월은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돌면서 계속 낮아져서 이제 지평선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를 해지는 데를 서쪽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지는지도 잘 모르니까. 북쪽에서 넘어지면 어느 쪽으로 넘어지지? 무조건 남쪽으로 넘어지는 거야. 남극에서는 넘어지면 무조건 북쪽으로 넘어지는 거야. 남쪽과 북쪽만 있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에서는 동서가 없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치나? 이성으로 고칠 수 있나? 남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 북극에서 살다가 온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또는 자기가 거기를 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살고 있죠. 북극에서 사는 사람 에스키모가 있고, 에스키모의 친척이 또 가까이도 살고, 계속해서 북쪽은 백열한다, 6개월 내내 따지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지식들, 경험들이 공유되면서 그게 동서남북이 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지, 그렇게 보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고로는 그건 죽어도 동서남북이 늘 있다는 태제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알겠죠. 경험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경험은 스스로 교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반면 사유는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대단히 낮다. 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확신에 빠지면,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 확신, 거의 못 고치겠지, 그 사람들은. 어떨 때 이걸 알 수 있게 돼. 공산주의가 더 잘 나가고 잘 산다고 막 확신에 차서 선전하던 그 프로파간다가 공산주의를 해봤더니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보다 못 살게 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 우리가 더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라고 일단은 우기겠죠. 격차가 나더라도 우기다가 결국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소련도 70년 동안 우기다가 무너졌죠. 이게 우김질로 경험의 격차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해보고 경험을 하면서야 공산주의적 확신을 버렸다. 옛날 공산당이 한 번씩 실수하면 한 번 고치려면 20년씩 걸렸어요. 그래서 뭐 다음 나온 서기장이 앞에 스탈린 비판하고, 또 그 다음 나온 자가 또 후르초프 비판하고, 그게 어쩌다 한 번씩 고르바초프가 그 이전 비판하고. 근데 뭐 비판도 늘 철저하지는 못하겠죠. 자기가 서 있는 발판까지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유의 확신은 망상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단히 고치기 어렵고, 그 망상의 논리를 망상이라고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경험적으로 해봐서 그게 영 그대로 목표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는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야 그 오류는 수정되고 극복될 수 있다. 저희는 사유와 경험의 각각 장단점을 말했는데, 그래도 출발점은 경험해야 된다. 둘 다 중요하지만 경험이 더 중요한 주춧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유는 경험과 단절되고 배치될수록 위태로운 사변적 변조, 작화, 공상, 망상으로 추락한다. 그래서 공자가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한 것이다. 공자의 인식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험과 사유의 상관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공자는 경험과 사유를 대등한 관계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 주종관계로 결합함으로써 학적 인식의 공허성과 위태로움을 동시에 탈피한다. 공자가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합리주의적 생리주의자의 신적 인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협력에 의한 넓은 경험의 인식을 전제한다. 따라서 가령 영국 경험론의 비조 프란시스 베이컨도 애당초 공자처럼 생이 지지하는 신적 천재의 선험적 합리주의 방법을 거부하고 협력적 인식을 추구했다. 자, 인용. 베이컨 인용. 우월한 증명 방법 또는 자연을 해석하는 우월한 형식은 정신을 오류와 실수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지식의 자료를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추측하고 징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계에 대해 동화와 소설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세계의 본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 사물 자체로부터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한다. 진리를 포착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뜻이야.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고 자연대로 그 자체를 알아야죠. 근데 자연을 지 맘대로 소설 쓰고 공상을 쓰는 것이 아니, 진리를 알고자 한 사람들, 그걸 결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태제를 중시해야 된다. 뒤에 이야기야. 사물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 사물 자체. 이 지성, 사상, 논증의 경로에서의 어떤 대체물이나 대안도 고된 작업과 조사, 그리고 주유천하를 대신할 수 없고 전 세계의 모든 천재들이 다 힘을 합해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 천재들의 머리를 아무리 다 모아고 쥐어짜도 이 세상을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야 되고 경험을 모아야 되고 주유천하 발품을 팔아서 이 세계를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험해서 가보지도 않고 막 가본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가보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가본 사람은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미국 가봤어? 근데 미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도에? 지도를 어떻게 믿어? 틀린 지도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듣고 매일 갔다 온 사람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보는 만 못 오고 미국을 백악관이나 그 국회의사당 캐피털을 갔다 온 것과 그걸 계속 본 사람, 보기만 한 사람, 보기도 하고 갔다 오기도 한 사람의 차이는 그냥 사진만, 영상만 계속 본 사람은 그냥 좀 멀어요. 그래, 아무래도. 근데 갔다 오면 가까워. 친하게 느끼는 그런 친밀함의 차이가 있더라고. 평양이나 이런 데도 내가 7, 8일 갔다 왔는데 평양, 백두산, 그 다음에 묘항산 막 이런데 그런 거 보여주면 낯설지 않더라고. 근데 그 이전에 많이 봤는데 그때는 안 가본 데니까 그런지 친밀감이 없어서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미국 안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 남의 나라지만 알 건 알아야 돼.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뉴스가 너무 멀리 들리잖아요. 너무 멀리 들리면 약간 그 소격감 때문에 정확한 인식이 방해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매일 여행만 하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여행 오면 뭐 좋을 것 같지만은 주유천하도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 주유천하 하는 거지. 뭐 건성인 사람들이 돌아다녀봤자 소용없다고. 요새 오늘날 젊은이들 계속 배낭여행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뭐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인다고 고생만 진탕하고 돌아오지 거기서 뭘 그걸 알겠어요. 응? 거기 나라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사전에 많이 자료들을 모으고 그걸 해서 봐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그 기쁨들을 느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물들 이런 걸 안 보고 풍광만 보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베이컨은 공자처럼 경험론적 지식 획득 과정을 협력적 작업, 즉 천하 만인들의 다문다견의 결합으로 보고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특히 이성의 길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여행하는 행로로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작업과 노력들이 특히 경험의 획득에서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분배되고 그리고 재통합될 수 있는 행로로 기대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기대된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가면 경험들이 누적이 되죠. 많이 누적이 되고 연합이 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각각 서로 다른 경험들을 각각 경험을 하는데 그것들을 잘 조직해서 결합시킬 때 가진 그 경험의 체계성과 그 뭔가 짜임새가 엄청난 인식에 어떤 폭발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대 길목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잘 살았기 때문에 세계 전역을 그렇게 주유천하하면서 땅을 획득하거나 뭘 원자재를 막 태우고 황금을 찾아 떠나고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극동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유럽인들은 전 세계를 뒤지고 지리상어 발견도 하고 지리학도 많이 발전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도 근대에 지리학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유럽의 지리학은 세계 지리야.
세계지리. 못 가본 데를 계속 가봐서 탐험하려는 욕망이 있었고, 이게 주유천하를 진짜로 한 건데, 중국도 주유천하를 해서, 근데 중국 안에서 주유천하야. 그게 천하야.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도보로 걸어서 만들어진 지리책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 그건 대단히 상세하고, 그 당시에 모든 상인들이 그 출판되는 그 지리책들을 꼭 다 갖고 있고, 또 개선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수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물줄기가 어떻게 되고 운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책도 있고, 수경을 보완한 책도 또 여러 버전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는 똑같이 상업이 발달하니까 지리학도 발달한 건 유로가 같은데 규모가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세계지리고 하나는 중국을 천하로 생각하는 천하의 지리였다. 아무튼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지리적 지식에 대한 필요가 똑같이 증가한 거죠. 자, 많은 지식이 그렇게 해서 쌓이는 거, 그 쌓인 지식을 모으고 체계화하는 거, 거기서 이제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셀 수 없는 인간들이 모두 더 이상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간이 상이한 기여를 할 때 그 자신의 강력한 힘을 알기 때문이다. 경험주의 방법은 많건적건 지성을 평등화해 지성의 탁월성에 대해 거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운에 기인하고 지성의 산물이라기보다 시간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작업과 그 업적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생각들 안에서도 확실히 오랜 누적과 경험 속에서 돌출하는 우연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연상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지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큐리 부인이 나듐을 발견할 때 그걸 나듐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계속 서치할 수 없잖아요. 그 분야, 비슷한 분야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돌출돼서 나타난 거죠. 그냥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란 늘 기존의 그런 경험의 어소시에이션, 결합 또는 연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다. 그게 어떤 창의성의 출발점이다. 이게 자연과학이 이럴진데 인문사회과학은 더 그래요. 더 그래서 천재성이 인문사회과학이야말로 거의 역할을 못하는 영역이고, 자연과학은 그래도 수학을 풀거나 물리학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천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천재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큰 업적들을 내왔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뉴턴 같은 사람들이 인문사회과학에서는 특히 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대단히 평준화돼 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은. 여기서도 지금 많은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지성적인 탁월성, 개인의 지성적인 탁월성이 의미가 없듯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장땡이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인문사회과학은 더욱더 그렇다. 인문사회과학은 남의 주장들을 폭넓게 읽고 그러려면은 그 엄청난 전집들을 낸 사람들 걸 다 알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해야 되겠어요. 대단히 성실해야 돼요. 거의 뭐 목숨 건 성실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치명적인 성실성은 곧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줘요. 인문사회학에서는 천재로 태어난 사람 없어. 대부분 천재로 태어난 사람, 사회과학이 아니라 이런 자연과학이나 이런 공학 쪽에서 천재인 사람들은 인문사회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 주변의 천재들을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는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건너머가지고 좀 하다 말아버려 다. 이게 플라톤만 해도 한 20여 권의 전집을 읽어야 되고, 칼막스는 42권이고 또 하나 더 나와서 43권이던데 그걸 다 읽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겠어요. 다 읽다 보면 나처럼 60이 넘어간다고. 근데 그것도 빨리 읽어야 그렇게 60 이전에 다 읽는 거지. 이 사람들처럼 늦게 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무덤 속에서도 읽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속도. 인문사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책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근데 그걸 막 그냥 허투루 읽고 백강변이 막 허투루 듣고 허투루 하듯이 막 허투루 읽고 그러면 안 되고 정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돼요. 해결책은 다시 치명적인 성실성이다. 빨리 막 가로 세로로 읽으면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요. 대단히 정밀하게 정독을 해서 읽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되니까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계속 남의 책들을 읽어줘야 된다. 자기 주장을 먼저 하는 것은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기 주장을 하려면 남의 주장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남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말려들지 않으면서 한 사람만 읽으면 플라톤 같은 사람 하나만 읽으면 플라톤의 논리는 나름대로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빠져갖고 그냥 평생 플라톤주의로 살다가 끝나는 거야. 칸트 읽으면 칸트로 주의자로 살다가 끝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런데 잘 알지만은 칼막스 공산주의 이론도 큰 건축물이듯이 그렇지만은 공자의 사상은 그렇게 큰 건축물이 없어요. 경험론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오면 또 경험론적 방법으로 새로 인식을 하고 새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맞는 것을 경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라는 처방을 결코 낼 수가 없다. 다만 공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불변일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다윈은 인간은 본성도 변하고 진화한다고 그랬는데 진화론과 이 불변적인 것을 주장하는 공자의 이론은 모순되는 건가? 결코 모순되지 않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은 불변이라고 해서 공자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다윈은 이제 종은 변하는 거다라고 진화를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윈이 말하는 진화하는 그 시간 얼마나 계속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해야 바뀌는가 유전자가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몰랐던 거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기에는 너무 그 시대가 아직 초창기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펜서가 동시대인인데 그게 뭐 7, 800년이면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구빈법이니 빈자를 구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안 된다. 인간은 이기적인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인 성품이 이타적으로 변했을 때 유전자가 변했을 때 그때 그 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사회를 퇴보시킬 것이다. 확신을 하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정치학적, 사회학적 결론은 뭐야? 일체의 복지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막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대는 칼막스가 대세인 시대니까 그 이전까지는 스펜서가 대단히 영국에서 유명한 사회학자였는데 막판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스펜서가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려요. 대신 막스는 이제 소련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계속 승승장구한 때라 막스와 스펜서의 복지를 가운데 둔 복지를 두고 온 논쟁에서는 하여간 당분간은 칼막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스펜서는 그냥 명성이 제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이 사람이 진화하는데 7, 800년을 기다리려 한다. 혁명은 7, 800년 뒤에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실은 7, 800년 가지고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10,000년이 가도 안 변하고 20,000년이 가도 안 변한다.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7,000년 정도 선사시대까지 합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0,000년, 20,000년 내에서는 인간은 종이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옳아요. 그 20,000년, 25,000년 이상 지나가면 그 또 아주 목표 의식적으로 할 때 인간의 본성이 변한다는 게 오늘날 이제 생물학자들의 사회생물학자들의 결론이거든요.
대체로 자연 상태에서 놓아두면 4, 5만 년은 동일한 일이 반복돼서 동일한 행동을 해야만 그 쓸데없는 것을 전략해주기 위해서 유전자로 변해요. 그리고 유전자로 침착이 돼서 그냥 안 배워도 유전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학습을 안 해도 할 줄 알게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유전자가 안 생기면 학습을 해서 그걸 습득해야만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게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낭비되니까 상황이 조건이 유지되고 4만 년 이상 같은 상황이 그리고 인간의 같은 행동이 계속 그 상황에 의해 요구돼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안 배워도 할 수 있게 유전자가 변하게 돼요.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그걸 인간이 막 교육을 시켜갖고 하면은 2만 5천 년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과학적 결론은 우리 역사 시대에는 7,000년, 6,000년 안쪽의 시대잖아요. 역사 시대에는 인간의 본성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의 말이 옳은 거다. 그러면은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본성이 이러한 것이고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측은지심은 있을 것이고 정의감은 있을 것이고 이 법률의 어느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본성으로부터 추정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만약에 학문이 거기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한 60년 지나면 완전히 다 쓰레기다. 그럼 학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매 다른 상이한 학문과 다른 인식과 다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인간이 본성상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본성을 잘 파악하는 문제는 미래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사회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는 패시브하게라도 수동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많이 앞으로도 변하겠지만 적어도 이러이러한 정식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본성에 반하는 식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나 현재에도 인간의 본성을 너무 어긋나는 그런 통치체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망할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 망했잖아요. 북한도 망하고 있고 북한이 망하는 게 김정은 체제가 망하는 문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망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인데 사회주의 체제는 지금도 다 망해버렸죠. 북한 안에서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김정은 체제지. 내짐이 두 가지 있는 게 있어요. 소셜리스트 내짐이 있고 김씨 내짐이 있고 김씨 내짐은 지금도 남아있고 앞으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지금도 다 망가져서 협동농장도 지난번 무슨 조치라고 그랬죠? 7번 조치? 그리고 다 나눠줬다며. 뭐라고? 오이사 조치. 어? 오이사 조치 왔어요. 오이사 조치로 협동농장인가? 그것도 각 개개인들에게 몫을 나눠줘가지고 지금 소출이 엄청 늘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입을 안 해도 지금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협동농장식 생산보다 개개인의 몫을 나눠줘갖고 생산하는 게 생산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적어도 안 굶어 죽을 정도는 된다 이거죠. 그 해외로 수출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인간의 본성이 어느 정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본성 안에는 우리가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는 거죠. 이 인식론도 어느 정도는 콘스탄트하다. 여기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앞으로도 불변적일 것이다. 이렇게 적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4만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진화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그런 식으로는 5천 년 되면 그 천문학자들 이야기가 북극성의 위치도 바뀐대요. 북두칠성의 배열도 바뀌고 뭐 천문학자도 그러는 마당에 4만 년, 5천 년하고 4만 년은 훨씬 더 4만 년이 큰 숫자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역사시대 바깥에까지 고민하면서 인식론을 할 필요는 없다. 공자의 인식론도. 일단 그래서 공자의 가정처럼 인간의 본성은 일단 불변이라고 주어진 시간, 역사 시간 내에서는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인식론은 전개되는 거다. 자. 따라서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천명했을지라도 이 힘이 이런 경험적, 협력적 지식 획득으로 얻어지므로
이 힘을 결코 개인이나 집단이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그 아는 힘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는 걸 가지고 남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베이컨이 엄청나게 비하시켰어요. 이 아는 것은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다.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놈이 남 많이 알아갖고 남 무시해도 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공유돼야 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남이 모를 때는 아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건 나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건데 혼자만 알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남주자. 자. 재미나 논쟁을 위해 또는 남들을 깔보기 거기 위해 나오네 바로. 남들을 깔보기 위해서. 자. 아니면 이득, 명성, 권력 등 어떤 다른 열등한 목적을 위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용성과 복리를 위해 그리고 박애심에서 삶을 향상시키고 영위하기 위해 지식을 탐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인류적 복리와 영광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것으로 견지하기를 청한다. 진리를 획득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획득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늘 알려줘야 되고 전 세계에 공유해야 되고 지금은 아주 그게 명실상부한 시대예요. 구글이든 뭐에 의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떠있죠. 이 빅데이터 시대에.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사야 될 것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또는 거기 미국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뒤지거나 막 미국을 가거나 그럴 필요가 필연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제도 내가 또 오늘 아까도 살려고 하니까 안 사지는 거,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구글 때리면 구글에 그냥 무료로 떠 있어요,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거의 80~90% 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오래된 책을 그냥 황공하게도 공짜로 봐요.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다 올려놔가지고. 옛날에 상상도 못하던, 지금 한 20~30년 전까지, 10년 전까지도 상상을 할 수 없던 이야기예요. 내가 10년 전에 책을 낼 때는 읽지 못했던 책을 지금은 다 읽어서 다 원 자료를 보고 페이지를 달아놨으니까 10년 사이에 기술 발전이 엄청났죠. 또한 인간들이 자신의 진정한 이익에게 기회를 주고 믿음의 열정이나 편견을 끄고 공동선을 생각할 것을 청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소위 애지자를 무조건 철학자로 우대해왔다. 그러나 감성과 경험을 격하하고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서양 합리주의 철학자들은 모두 인류의 공유와 공동선을 파괴한 위태롭고 오만방자한 자들이었다. 물론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사이불학자도 주학이종사, 경험을 주로 삼고 생각을 종으로 삼는 것과 것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애지자, 즉 호지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사이불학하는 호지자는 주학이종사하는 호지자와 달리 위태롭다. 사이불학의 지혜 애호가 위태로운 이유는 사이불학자가 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싫어해 그의 사유가 방자해져 감성과 경험에서 일탈해 자의적 예단과 방탕한 공상, 결국 사변적 독단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지혜를 좋아하면서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지혜가 방자해지는 것이다라고 발파했던 것이다. 지혜를 좋아하면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양 개념은 애지자지요. 필로소피아가 필로스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니까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자가 되는데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좋아한다. 애지하면서도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자는 그 생각이 방탕해져 갖고 방자해진다. 경험에서 배우려는 현실이나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낮춰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방자해지는 거죠. 자. 따라서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주의와 상통하는 학위불사증망, 사이불학 측도 명제는 경험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학식, 이론적 과학 지식을 얻지 못해 공허하고
생각만 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근거 없는 공상으로 작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독단적 오류로 흘러 위태롭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런 생각은 심사, 명변, 독행의 사유작용이 아니라 변조, 작화, 공상, 망상, 독단을 가리킨다. 작화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콘페블레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콘페블레이션. 다리가 끊어진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막 그 오른쪽이 절단됐는데 오른쪽 다리가 가렵다고 그래요. 오른쪽 다리가 또 쑤신다고 그러고 뇌에서 말을 지어내는 거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작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작화를 많이 해요. 있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한다고 학문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갖다 쓴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작자를 지어낸다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그걸 이제 허위로 지어낸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 작화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해서 작화란 말을 끌어들였어요. 자. 반면 경험하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에 대해 거리를 취하지 않고 실천적 경험 속에 붙여 직관적 경험 지식, 설명함과 노하우를 얻는 것으로 그친다는 뜻이다. 심사, 명변, 독행, 이리관지, 서술의 이론화 과학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이 경험 지식, 노하우는 아직 학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이불사와 사이불학은 공허함과 위태로움을 제각기 대등한 기중으로 나눠갖는 것이 아니다. 즉 사유의 가치와 경험의 가치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후자의 가치가 전자의 가치를 능가한다. 즉, 그 경험의 가치가 사유의 가치를 능가한다. 두 개 대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경험이라도 있는 것이 사유가 없더라도 학문을 갖지 않아도 경험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 실용에 훨씬 더 유익한 사람이에요. 경험은 없이 사유만 하는 사람은 진짜 실용적으로는 의미가, 실용적 가치가 없는 사람. 유용성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산속에서 망상만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된장을 잘 담그는 1.5씩의 할머니가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지. 유익하게 많은 도움을 줄 사람이지. 톡으로 해서 계속 도만 닦는 사람은 뭐야. 자. 학이불사는 학식면에서 공허하지만 그래도 경험 지식, 노하우로서는 유익한 반면 사이불학은 학이불사와 마찬가지로 학식면에서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무익하기 때문이다. 수학, 한술, 대수학, 기하학 등의 수, 식진법, 도형의 관념도 최초에 자연적 사물들의 양과 개수, 열 손가락,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의 모양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지형 지물에 대한 측량 경험을 받아들여 추상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수학조차도 여기서 지금 기하학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인데 지오미터는 원래 측량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거기다 미터라고 했을 뿐이지. 기하학과 측량 기술은 원래 같은 동근원적인 거예요. 경험에 기초한 거라고. 수도 십진법은 열 손가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기초한 수학을 무슨 이성어 산물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 칸트처럼. 근데 이 사유는 사유대로 또 막 공상을 하기 때문에 한없이 수를 늘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봐요. 경험으로 또 엄청 이탈할 수가 있다, 수가. 자. 따라서 수학조차도 순수한 사이불학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만약 수학이 실제 및 경험과의 연관성, 근사치적, 추상적 조응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이불학이라면 경험적 실제 대상에 대한 응용 가능성이 전무한 무용지물일 것이다. 가령 생각할 수 있으나 경험에는 존재할 수 없는 참각형, 만각형, 억각형의 도형. 이 말은 할 수 있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런데 본 적 있어, 이거?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천각형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 만각형은 더 원이야. 억각형 완전한 원처럼 보일 거야. 결국은 각형을 보지 못하고 원을 보게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네. 해 10의 20승을 거쳐 제 10의 44승, 그 10의 48승, 강하사 10의 52승, 아승지 10의 56승, 야유타 10의 60승, 불가사의 10의 64승, 무량대수 10의 68승 등에 이르기까지 수는 추상관념 속에서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지만 자연적 실제 속에서 경험할 수 없으므로 실제성이 없고 무용하다. 자, 항하는 겐지스강을 말해. 겐지스강은 모래만큼 많다는 뜻이야. 항하사. 무량대수는 무량수전 알죠? 이게 불교만 이렇게 높은 수치를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간 그 문명권의 수치가 없어. 공자도 여기까지는 안 해요. 뭐 경험을 넘어가 버리니까 안 하는 거야. 자. 북성은 지구로부터 800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7,568조 6천억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경에도 미치지 않는 이 천문학적 수도 해, 재, 급, 항하사, 가슴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등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것이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죠. 근데 경험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들이야 다.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우리는 무한대로 생각하는 그 경험성이 있고, 그래서 무한대분지 어떤 수가 와도 제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수학은 대단히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적분과 미적분을 알 수가 없고, 적분, 미적분을 알 수가 없다. 무한대 개념을 모르면 미적분을 못하죠. 그러지? 고등학교 다닐 때 무한대 개념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학을 못했지. 무한대가 분모였을 때는 그 분자가 어떤 정해진 숫자가 와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수라는 건 아무리 큰 수가 와도, 적을 수 있는 수가 와도, 딱 근데 한 가지 경우가 있지. 무한대 분제 무한대는 1이야. 아니 논리적인 사고예요. 두 개 다 경험할 수 없는 논리적인 세계, 수리 논리적인 세계의 이야기죠. 딱 하나의 경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야. 근데 무한대는 정해진 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수가 분자일 때는 다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크기의 수다. 무한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크기가 없기 때문에, 태극은 무한히 무지하게 큰 그 면적은 무한히 큰 것이다. 태극은 무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동아시아에도. 공자가 한 말은 아니고, 공자는 태극이란 말만 했고, 무극이란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아무튼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사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경험으로부터 너무 이탈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어디에 많이 쓸 수 있느냐. 만약에 쓸모가 있다면 머리를 훈련시키는데, 수학과는 머리를 훈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용도는 재밌어. 수학이 재밌는 거에만 잘 알게 되면 두 가지 용도로 수학과가 유지가 된다. 안 그러면 뭐 누가 수학과가 하겠어요. 재미있어야 가지. 또 그것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가 더 복잡하게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무용지물이었던 수학의 공식들도 오늘날 써먹는 거 많고, 카오스의 법칙 같은 건 사실 수학적 법칙인데, 카오스 법칙을 모르면 사실 요새 못 만드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 뭐라고 이름을 모르겠는데, 양상논리인지 뭔지 그런 것도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게 있죠. 엘리베이터가 누르면은 가장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분배시키잖아요. 그걸 쥐가 알아서 다 해. 입력만 시키는 건 그렇게 하니까, 그건 입력시키는 건 수학으로 풀어서 하는 거예요. 양상논리로. 응? 사람 보고 하라면 복잡해서 풀다가 지나가 버려다. 근데 그 수학이 만들어질 때는 용도가 없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사람 배분 디스트리뷰션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알아들었어? 응? 못 알아들었어? 저 밑에 누른 사람도 있고 어디를 먼저 태워다 줘야 되느냐. 그 엘리베이터가 머리 좋은 거야 그게. 내가 아까 오는데 9층을 누르고 들어가서 얘 갖다 주려고 그걸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9층을 왔다가 7층에서 누가 눌렀는지 내려가 버렸어요. 다시 9층 누르고 서 있었지. 근데 이놈은 내가 누르면 올라오는 게 아니야. 내려가기로 먼저 명령 받은 사람 것에 따라 1층까지 내려갔다가 9층으로 올라와서 내가 정확히 한 2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공정한 배분인 거죠. 수학으로 그게 풀어갖고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경험 수에 다 대응하게 만드니까 상당히 복잡한 수학이에요. 그 자체가. 자. 또한 공산주의와 같이 광적 합리주의자들의 순수한 합리적 사유에서 짜는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회 이론은 무익하고 위태롭다. 자, 이렇게 내가 말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수학이 만들어질 때에는 대응하는 경험이 없었지만 수학을 일단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상황이 있어서 그 수학을 요구하는 경험 세계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험과 동떨어져서 계속 수학을 연구하는 것도 사실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수학자 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인커리지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앞서 밝혔듯이 공자는 종일 먹지 않고 밤새 자지 않고 생각을 해봤으나 무익했고 경험에서 배우는 것만 못했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무익했다 이 말은 뭐 생활에 쓸모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얻는데 이익이 없었다, 득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만 못했다 이 말은 경험함만 못했다, 경험에서 배움만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은 경험을 결한 무익한 사유는 사유 없는 경험만 못한 반면 사유 없는 경험은 비록 학식을 이루지 못할 망정 그 자체가 삶에 유익해 유용성 측면에서 경험을 결한 순수한 사변적 사유를 능가한다. 경험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학식을 낳지 못하지만 현명을 낳는다. 경험과 현명에 대하여 이성적 지혜에 근거한 학술의 우월성을 역설한 아리스토텔레스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론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경험은 개별자에 대한 인식이고 개별자는 이제 개개 사물이나 개개인들에 대한 인식이야. 경험은. 근데 이론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 사실. 학식은 이론적 인식이죠. 학식은 일반자에 대한 인식인가 행위, 실천과 생산, 제작은 둘 다 개별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물과 개인과 관련된 것이라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하게 돼요. 무슨 알겠죠? 어?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지면 현명해져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경험이 많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현명하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냐? 그건 아니야.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또 많이 그 이론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뭐 학교도 안 가본 일자 무식인 할아버지는 현명할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건 14살짜리 또는 뭐 8살짜리 천재만 또 못한 거죠. 뭐 대수학을 막 푸는 3살짜리 아이보다 못한, 3살짜리는 그렇구나. 5살짜리 아이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현명은 영어로 프루던스라고 그러고 지혜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거,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차면 다 될 수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찬다고 될 수 없다. 지혜로워지려면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게 타고나서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사이언스를 열심히 해야 돼. 과학을. 학식을 많이 쌓아야 지혜로워지는 거야. 무슨 알겠죠? 구분할 줄 알지 이게? 이건 공자가 구분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현명과 지혜를 구분을 못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지자,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지혜에 현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응? 현명과 지혜를 구분하지 못했다.
노하우는 경험에 속하는 거니까 노하우는 현명에 일조하는 거고 거기에 보탬을 주는 거다. 노하우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노하우인데 독일에서는 노하우를 에어파룽이라고 경험이라고 번역해요. 노하우란 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 말로 그냥 의뢰어를 그러지 않는 경우는 다 에어파룽이라고 번역한다. 근데 이 어떤 큰 새로운 고가 신식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다. 의료 장비를 뭐 미국에서 수입했다. 완전히 최초로 지금 발명 판매되고 있는 거라면 그걸 운용을 할 때 이게 이상한 이유로 고장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못 고쳐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의료 장비나 기타 산업 장비들이 너무 비싼 경우에는 노하우 도입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 노하우는 사람 몸에 붙어 있고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고 사람들의 그 현명함에 들어있기 때문에 노하우 도입 계약이란 다른 말로 하지. 엔지니어를 그냥 모셔다가 옆에 두는 계약이야. 그 사람 먹고 살 때 뭐 주택 같은 거 대주고 그래서 기계가 들어올 때 사람도 같이 기술자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하우 도입 계약이야.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몸을 모셔와야 돼. 응? 현명한 사람을 기술적으로 현명한 사람을 모셔야 돼. 그러지 않고 체계는 다 이미 있어요. 그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게 그 책으로 이론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한 고장이 나는 거. 응? 뭔가 고집 부르는 경우 많잖아 기계들이.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래. 그래서 가령 경험 없이 의학적 이론을 갖춰 일반자를 아는 사람, 즉 가령 인간 일반의 몸을 아는 사람은 그 일반자 안에 들어있는 개별자를 모르기 때문에, 즉 인간 일반에 포함된 구체적 개인들, 가령 이영재, 김종우, 김현대, 윤용화 등의 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잘못하는 경우가 잦을 것이다. 왜냐하면 치료 대상은 인간 일반이 아니라 이영재, 김종욱 등의 개별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현명한 의사가 많은 자기가 의료 경험을 쌓고 또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그 사람이 또 왔을 때 빨리 잘 정확히 치료한다. 근데 그냥 바로 의대 졸업해가지고 이론은 잘 쌓았는데 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오진도 많고 잘못 처방도 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